이 박사의 세상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하신 인물, 이 박사님 소개합니다. 김효민 기자, 이 발음이 잘 안 된다. 김효민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김 PD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을 참 어렵게 편집을 했거든요. 워낙 재밌는 말씀이 많아서 그것을 재밌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가는지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한 번 더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대한민국의 경제인데, 일단 입을 전 닫겠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가 경제를 오늘 주제로 잡으면서 이게 너무나 범위가 넓어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는 누가 나서서 이걸 해결하기에도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최고의 화두는 경제고 또 새로운 경제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 또한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의 시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무슨 아무 해독도 아니고 경제는 아무처럼 돼. 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경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하나, 세 번째 거죠? 네. 하나, 둘, 셋. 역시 안 맞아. 자, 우리 김 PD께서는 이제 사실은 싱글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싱글은 상당히 자유롭거나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풍족하거나 이걸 느낄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벌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쓸 돈은 혼자 써도 둘이 써도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 거 많죠. 뭐 하다못해 월세를 지불해도 그렇고, 뭐 관리비를 써도 그렇고요. 통신비도 그건 두 배인가? 하여튼 근데 별로 뭐랄까요, 여럿이 분담해서 쓰면서 이루어지는 규모의 경제, 가정 내의 규모의 경제는 싱글에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소득도 역시 요즘은 여러 사람이 같이 버니까 2배, 3배 될 수 있지만 혼자 벌면 딱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벌어들이는 그 소득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안 되죠. 항상 얘기하는 건 쥐꼬리도 이렇게 작은 쥐꼬리가 있냐, 그렇죠. 우리 김호민 기자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경제요? 개인의 경제, 본인의 경제. 근데 돈 걱정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건희 회장님은 다른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여쭤봐야 되겠지만. 네, 경제 문제는 누구한테나 정말 체감하는 그 지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경제하면은 지표가 너무 많아요. 그 박사님은 어떤 지표가 가장 그나마 중요하냐? 네, 체감할 그렇죠. 수 있는. 그 지표는 제가 보니까 이 과정상의 중요한 지표. 예를 들어서 투자가 얼마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과정상의 지표고, 최종적인 우리의 만족도와 관련된 지표는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느냐, 빚이 얼마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좋지, 너무 큰 거, 세계 경제가 어떻고, 무슨,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맞네요. 정말로. 그거 봐서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해가 가야 내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또 누가 분석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맞아? 이게 진짜 그런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개인의 경제, 나의 경제는 과연 어떤가? 저는 우선 빚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아직 20대 출발선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모으질 못하고 있어요. 이 금리가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금리가 낮아서 모으지 못하는 거야? 아니면 월급이 적어서 모으지 못하는 거야? 아니, 제가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10만 원씩 매달 저금을 했어요. 근데
120만 원 이제 1년치를 딱 받는데 기분이 차라리 10만 원씩 열심히 썼더라면 그게 더 남는 게 많았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자 뭐 2만 원? 이렇게 보람이 없더라고요. 또 한 3일 쓰니까 옷 사니까 또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충격 이후로 저축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10만 원씩 뼈 빠지게 모아서 3일 만에 옷 사야 됐었다고? 이게 이제 개인 규모의 경제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 그러면은 흔히 뭐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네. 경제 주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또 국가 경제도 중요하고 또 기업, 특히 요새는 이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또 우리 가게 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국가가 잘 살면은 사실 국민들도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태어난 차이는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고 나는 또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고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이제 국가가 좀 이렇게 경제 성장률도 좀 높아지고 잘 살고 그러면은 좋겠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국가가 못 사니까 국민 개개인이 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 국가 경제에 대해서 한번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국가 경제의 가장 저는 이 지표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가장 크게 보이는 것들은 공공구조물들 같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근사해 보이잖아요. 일단은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박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것들이 없었거든요. 길 가도 뭐 포장도 안 된 길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그러니까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점점 좋아지는 건 느껴져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공공구조물이 좋아지는 만큼 좋아진다고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예전하고 내가 어렸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매일 샤워할 수 있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욕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주. 그래서 제가 잘 안 씻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인도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느꼈어요. 이 국가가 잘 살고 못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삶에 이렇게 달라지는지. 왜냐면 인도에 갔더니 수도였는데도 그 비포장 도로에 소는 걸어 다니고 있고 막 난장판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농업 국가에서 바로 IT 국가로 넘어간 국가 같다. 그 중간이 없는 국가 같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깨끗하고 신선함?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정말 경제라는 거는 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경제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1960년대, 70년대의 서민의 삶과 지금 그 서민의 삶은 상대적인 걸 제외한다면은 물론 성장해 있는 굉장히 건 맞죠. 잘 사는 거죠. 그죠? 성장해 있는 건 맞죠. 네. 예전에 저희 보면은 동네 승용차 몰고 다니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몰고 다니시죠. 맞아. 예, 그거 보면 절대적으로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볼 때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네. 아, 지금 최경환 그 부총리가 들어서 하반기 경제에 뭔가 우리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심찬 네.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물론 제가 불만을 토로하긴 했던 게 이제 상대적인 거거든요.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물이 좋아지는 만큼 내 삶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예전하고 분명히 달라져 있는 건 분명히 맞죠. 분명히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 더 앞서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에 있어서 이게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성장시키는 것? 그건 지금하고 다를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 이게 좀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성장.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성장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네. 그죠? 젊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임금을 올려서 분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있고. 왜 그러다는 얘기네?
임금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낮나요? 임금이 낮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낮고. 어허. 사장님한테 우리 하여튼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임금이 낮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는 현상, 이거는 임금이 높다는 반증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서 겁니까? 그게 있구나. 그렇죠. 임금이 높아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 규제 때문에 이런 그치? 규제와 또 값싼 부지 이런 문제. 왜냐하면 노동력은 사실 외부로 나갔을 때 봤을 때는 뭐 착취의 문제도 많고 인권을 별로 생각을 안 할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 자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노동력에 구하는 인력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바깥에 가면 도덕적이지 않죠, 사실은. 그거 맞는 얘기인데 또 내가 또 꼽아 보면 생산력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성이 고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것들은 생산성이 낮은 거고 저비용을 지불하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생산성이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임금이 당연히 낮은 수준에 있고 전체적으로 투여되는 비용에 비해서 조금 뭔가 너무 높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또 맞을 수 있죠. 근데 임금을 이제 높여주는 문제는 기업이 경영 성과가 좋아야 높여주는 거죠, 사실. 예. 제가 보기에는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신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내가 이 근로자들을 아주 값싼 임금을 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서 큰 이익을 남겨가지고 내가 챙겨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썩 많이 만나본 기억이 없습니다. 현실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 종업원들이 저 회사 종업원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더 어깨를 피고 다니는 거를 아마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 PD님이 회사의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돈도 조금 받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좀 좀 처지고 어깨도 처지고 뭐 회사 욕하고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탁탁 유럽 여행 이번 여름에 가자 해서 막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사장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왜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하시겠어요? 그만큼 그만큼 쌓아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안 하시고 그거는 기업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거 아닐까요? 그 기업 마인드는 정말 좋은 사장님이고 저도 박사님 밑에서 일하고 싶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직원들은 적게 받나요? 많이 받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히려 너무 많이 줘서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언론에 이제 컬럼을 뭐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왜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없느냐. 왜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이거 이상 주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은 이 이상은 좀 주지 마시오. 국민들 배 아파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이 회사는 연봉이 막 9천 평균, 이 회사는 연평균 3천. 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어. 이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업이 잘 되면은 종업원들한테 후생복지를 잘 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착취한다는 거는 글쎄요. 물론 그런 사장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폭력, 착취, 뭐 이런 인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불과 저희도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죠? 그 나라에 비해서 임금을 몇 배를 더 받아요. 한국에 와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업이 잘 되면은 결국은 근로자들도 잘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상대적인 것이 사실은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최고임금이 정해진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경쟁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물론 어떤 사장님이든 그 임금을 높여주고 그 기업 내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적극 장려한다고 봐요. 그런데 워렌 버핏처럼 정말 기업가 정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한국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건지 없는 건지, 왜 없는가?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말씀인데, 반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부자를 욕하는 사회는 절대로 성공 저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자를 욕하는 사회는 뭔가 부의 축적 자체가 뭐랄까 금기시되거나 잘못된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는 부자를 대놓고 욕하진 않지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죠. 그리고 그 부자들의 행태 중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막무가내식으로 내가 돈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축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축해서 120만 원 모았는데 4일 만에 5만 원 다 썼다. 이거는 뭐 부자가 되겠어요? 도저히 부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부자가 되려면 120만 원을 모았으니 그래 나는 올해 다음에는 150만 원을 모아야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무시하는 거죠. 혹은 그렇게 모으지 않으면 이게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들 수전노 자린고비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의 고통은 사실 잘 부각되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요새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친구들이나 친인척들 또 사회 친구들 보면은 요즘 경기가 어떻다고들 얘기하나요? 이렇게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말고 직접 우리 그 김 기자께서 이렇게 들어본 결과 주변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자기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쫓기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우리 김 PD님도 저는 좀 더 심각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때는 내가 이만큼 잘 나갔었는데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 중소기업까지도 한동안 잘 꾸려지다가 나름대로 부러움도 받았던 친구들이 요 사이에 들어서 힘들어지거나 아예 실의에 빠져 있거나 심지어는 도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눈에. 근데 그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그렇다면은 아마 전반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네, 수 있죠? 저희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가족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그런 만큼 투자가 들어간 만큼 바로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근데 가난한 그냥 보통 서민층의 친구들은 학교 학비 마련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도 또 나중에 직장을 못 갖고 힘들어하고 고시원에 살고 이게 세습이 되는 거, 부의 세습이 되는 것이 그냥 이젠 또 당연하다고 여기는 입장도 있어서 회의주의를 가진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계층은 사실은 저소득 계층입니다. 예. 서민이라고 하죠. 예, 저소득 계층이 우리가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봐도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좋아지냐면은 사실은 대기업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제 기조의 하나가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잘 되면은 다 밑에다 내려줘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경제 정책을 사실 썼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근데 경제가 또 나빠지면 어디서부터 나빠지냐? 개인의 호주머니부터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서민들 계층이 제일 먼저 또 나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하는 그 궁극적인 활성화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좋아질까 그 방법을 찾는 건데
얼핏 생각나는 그 경제가 좋아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아베노믹스처럼 돈 풀기? 돈 푸는 거? 그러면 일시적으로나마 안정감을 갖고 서민들이 소비를 하니까 소비를 우선 활성화하는 것이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우선 돌아가게 하는 첫 번째 물꼬를 트는 역할? 근데 그것도 부작용이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베노믹스는 지금 성공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단기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부터 먼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아베노믹스의 근간은 환율을 일부러 낮추는 거예요. 일본 환율을. 그러니까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일본이 강해졌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도쿄를 팔면 어디를 몇 개 산다고 하는 정도로 엄청난 많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수출이 안 되고 흔히 말하는 대로 그 물건이 잘 안 팔리는 수준으로 가서 일본 기업들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환율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건데 그건 일본 얘기예요. 일본은 그런 만큼의 고환율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돈을 그렇게 풀었다가는 인플레이션에 못 견딜 걸 아마? 우리 물가를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박사님. 글쎄, 저도 그거 참, 이 아베노믹스가 처음에 아베가 이걸 이제 이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이제 소비책, 소비를 진작시키고 대외적인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일본 차가 우리 차보다도 가격이 오히려 더 다운되는 상황까지 가서 수출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그런 상황을 지금 아베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아베노믹스를 엄청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했죠.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이제 그쪽에서는 자기네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20년 장기 불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뭐 국내적으로 이 정권이 뭐 왔다 갔다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때문에. 그래서 이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 부양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늘리고 뭐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은 이게 약발이 잘 안 맥혔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도 아베노믹스가 모든 지표면에서 괜찮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유혹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부채 문제, 부채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부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수가 이게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부동산 침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재정 적자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 들이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세월호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해서 경기가 회생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는 이거 마지막 카드조차 쓰지 못하고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불씨라도 이렇게 좀 있을 때 여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타고 남은 불씨 좀 있을 때 뭘 갖다 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야, 그거 조금 부어봤자 그거만 또 다 타고 나면 또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그거 해가지고 혹시 불이 살아나면은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장작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다, 뭐 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대외 여건과 맞춰질 때까지는 우리가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침체의 늪을 간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으쌰으쌰하는 그런 정신도 많이 쇠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일본처럼 또 20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경기를 좀 단기적으로 한번 부양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도 그렇고 경제마저도 일본을 닮아간다면 교육도 일본의 많은 체계가 닮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경제마저도 이렇게 비슷하게끔 가는 것이 맞느냐. 또 그리고 아까 PD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화 가치를 내리는 게 이 엔화 가치는 원래 높았지만 이게 좀 다른 상황 같은데 우리가 따라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중요한 논점인데 우리는 이미 일본을 거의 카피하다시피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슷한 현상이 보이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이게 뭐랄까 이 태양인 태음인처럼 일본의 그 체질과 우리의 경제 체질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그 측면이 뭐냐면 아까 이익잉여금도 말했지만 돈이 어딘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도는 거잖아요. 지하 경제에서 쌓였는지 어디서 쌓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돌아. 이게 왜냐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 동맥경화증 같은 거잖아요. 그 심장에 동맥경화증 생기면 이렇게 넣어서 스텐스라도 넣어서 이렇게 딱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 뚫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지금 우리는 세금도 모자라서 못 걷고 있다고 하잖아요. 목표한 만큼 세금도 못 걷는데, 그러니까 목표한 세금 중에 설정된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설정된 세금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익잉여금은 이제까지 없었어. 그래서 안 거치니까 그럼 거기다가도 세금을 부여하겠다. 이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요 조돈을 세금을 걷어다가 이걸 재정 지출로 해서 혈액 순환을 이끌어보자 이런 말씀 같거든요. 근데 일면 타당해요. 어딘가 맥혀 있고 쌓여 있는 것이니까 걷어다가 돌려야 되는데 이게 법 감정하고 경제 감정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뭔가를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마중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펌프 프라이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펌프에다가 바가지 물을 붓고 맞죠.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바가지 물 필요 없이 엄청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하는 거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면 그 사람은 잠자고 있을 땐 마치 죽은 사람 같았지만은 열심히 막 정신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있는 걸 어떻게 이걸 잘 끄집어내느냐 이제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아주 효과적으로 투입을 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난 정부에서 4대강에 우리가 몇십조를 쏟아붓잖아요. 예. 저는 4대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까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4대강에 돈을 이만큼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만큼 쏟아붓고 마무리를 더 쏟아붓지 않아서 이게 이 지경이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애초에 잘못 쏟아붓다 이거는 절대 흘러가는 강물에 뭘 부으면 안 되는데 붓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할 일은 그런 거죠. 돈을 뭐 몇 조를 쏟아부을 때 맥을 딱 잡아가지고 제대로 쏟아부으면은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엄한 데 쏟아부으면은 그때만 반짝해요. 4대강을 통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그 덕분에 내가 살았다는 사람은 건설하시는 몇 분 만나본 분 외에는 제가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일시적이죠. 예, 그래서 이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팀이 앞으로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은 없는 재정에 또 나라 돈 쏟아부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서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학부 시절에 많이 토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4대강 사업은 미국의 모델을 표본으로 교수님들께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고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강의 규모도 다르고 어떤 이 지역적인 것만 봐도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일관된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인데, 이 만기가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시절에 다 못 끝낼 사업을 그렇게 시작해버리니까 지금 같이 막 이끼벌레도 생겨나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일관된 리더십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교육 같은 것도 7차, 8차, 9차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혼란을 겪잖아요. 경제도 좀 누군가 일관된 리더십을 갖고 밀어나간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육 얘기도 했는데 교육 경제가 우리를 부양한 것도 있어요.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많은 흔히 말하는 경제 서큘레이션을 갖고 온 건 있거든. 너무 많이 써서 왜 여기다 많이 써야 되냐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이 돌게 만드는 부분에서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교육
과연 그래서 올바르냐는 문제는 별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그 흔히 말해서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데 돈을 쏟아붓고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가계 경제도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000조를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금리를 지금 낮추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자 부담이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공공부채,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 가계 부채를 합치면은 3,600조. 3,600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3,600조의 부채면은 1%면요. 이자 비용이 3조 6천억 원. 2%면은 7조 2천억 원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소비가 일어나고 어떻게 미래의 설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대외적인 경제, 우리는 이제 사람이 재산, 그죠? 사람이 재산이에요. 지하 자원이 우리가 뭐 있습니까? 뭐 관광 자원이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금융 자원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열심히 일하는 거고, 이 5,100만 명이 먹고 살려면은 해외 시장을 봐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어디다 그럼 쏟아 붓느냐. 아파트에 다 쏟아 붓죠. 그렇죠. 그죠? 선수들도 아니야. 평생의 꿈이 아파트 한 채. 거기에 다 쏟아 붓으니까 이건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교육에 쏟아 붓어요.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봐가지고 아버지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인데 애 사교육비가 50만 원짜리를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직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계 지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의 진학률을 지금 저희가 지금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상당 지금 한 7년째 우리가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안 내주고 있어요. 예. 빨리 이걸 누구한테 내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벌써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른 거 1등은 해도 우리는 그거 1등 못 받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1등을 물려주려고 해도 지금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일본, 미국이 1등이었는데, 일본, 미국도 한국이 계속 1등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나마 이제 중국이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저 많은 인구의 대학 진학률을 높인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 이제 이게 좀 약간 농담성이지만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에 1등을 해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아주 그냥 절단이 났는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제 주변의 친구들도 뭐 2억씩 다 빚져가지고 이자 뭐 월급 받는 데서 뭐 한 20%, 30%를 갖다 이자 내는데 다 쓰고 있으니까 그 이자 부담을 좀 낮춰주자. 어차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리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다 놓고 이자 따가지 말고 기업에다 투자하고 여기저기 생산적인데 젊은 인재들한테도 좀 투자하고 이렇게 좀 해라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이렇게 빚지신 분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네, 빚 권하는 사회죠. 자꾸, 그렇죠. 빚 권하는 사회. 네. 자꾸 이 부동산 정책도 어떤 장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사라잖아요. 그 금리를 낮춰줄 테니 담보 대출을 이율을 낮춰줄 테니 높여주고.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요? 방금 박사님 말씀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진단을 내리는 사람과 처방을 하는 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병명과 병의 부위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역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사교육비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 정책이 더 고급 교육을 하여튼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더 살려야 된다. 그래서 뭐 요즘 며칠 전에 나왔던 것 중에 수학 올림피아드를 우리가 1등 했는데 2등 했다고 막 실망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물론 다르고요. 이거 정확하게 거기가 문제지. 그러니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맴매매매 책바퀴 돌듯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딘가 다를 일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가 안 좋아도 연착륙하길 원하죠. 이제 네네네. 야 이거 경기 살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살릴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착륙을 시켜야 되죠. 만약에 이런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은 급격하게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 아파트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면은 거래가 다 끊기고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락을 하게 되면은 네. 그 국민들이 느끼는 그 자괴감, 상실감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담보 비율도 계속적으로 올린다 뭐 한다 해서 정부가 폭락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일단 보내는 거죠. 그렇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서서히 우리도 장기 침체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본도 버블 경제라고 해서 그 언젠가는 그 거품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거품이 터질 때까지 그러면 아등바등하면서 계속 정책가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나요? 근데 난 이면 이해가 가는 게 있어. 대표님 우리 박사님 말씀 중에 우리 봤잖아. 일본은 그게 급격하게 꺼져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관리를 잘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시그널을 굳이 증폭해서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다 손 빼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어, 진짜. 근데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제 살아나, 걱정 마.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사기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동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집 사면 좀 손해볼걸? 라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반전됐다고 느껴질 때 이거야 하고 막 잘못된 어떤 행위들이 막 이루어지고 아까 4대강 말씀하셨지만 4대강처럼 부동산이 갑자기 또 반짝?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 그렇게 뭐 사는 사람이 없고 지금 침체됐는데도 신도시에는 왜 그렇게 새로운 아파트가 많나요? 그 유령도시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공급을 왜 자꾸 계속 하는지 저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건 공급이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공급 잡혔던 게 완성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짓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역으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라는 게 예전만큼은 아니거든요.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한 거는 맞아. 이 지역에 아파트가 그 정도 있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그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분양률이 예전처럼 막 폭증하거나 가서 몇백 대 1로 막 청약하거나 이런 거 현상들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도 연착륙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일단 그 분양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네. 많이 낮아졌고 또 하나는 조금씩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고 그 와중에서도 또 더 좋은 데로 사람들이 이주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새로 교통망이 뚫리고 뭐 하다 보면 또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옛날 도시들은 또 낡고 그러니까 신수요가 어느 날 이게 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해가지고 전혀 안 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실수요가 상당 부분 있는 거고 거기에 가수요가 있어서 이게 이제 거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 국민에게 불안과 충격을 주는 정책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하되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은 이렇지만 또 지방에는 또 오르는 데도 있고 또 혁신도시다 뭐다 해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어요. 또 인구가 급격하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 관점에서 국가 경제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새 창업을 해야 된다, 뭐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 실업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그 아까 유보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유보금요? 저는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유보금이요? 네. 대단한가 유보금이 보죠? 지금 많지. 삼성만 해도 아마 몇십 조, 한 37조?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뭐 땅 파서 묻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건가요? 금고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금리도 없고 뭐. 그렇죠. 이제 유보율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다음 투자를 위해서, 다음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좀 스테이 시켜 놓은 거죠, 이제. 기업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마땅히 투자할 데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뒤로 놔두는 건 맞는데 그 어느 정도 상한선은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을 대는 거는 네. 저는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세수 확보가 힘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돈을 이제 투자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 PD께서 돈을 많이 써놓고 있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 야, 그 돈 좀 써라. 너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저 친구들은 다 술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은데.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하겠죠. 저는 그러겠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라는 것과 하나. 두 번째는, 야, 세상이 그렇게 뭐, 항상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어? 우리도 어려울 때 있어. 준비해놔야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대고, 야, 우리 회비 좀 내. 그러면, 너는 특별 회비 좀 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야,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라는 세 가지 감정이 있겠죠, 대기업에. 제가 적절히 표현했나요? 이런 부자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힘든 거예요. 부자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아? 내가 똑같은 입장일걸? 워렌 버핏처럼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까 그 120만 원 받았을 때 내가 옷 사야지 그럼 제 친구들이 그렇게 써라 그러면 쓸 수 있겠어? 무슨 거지? 그래서 약간 이건 제가 또 오늘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게 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효민 기자가 우리 김 PD님 돈 많이 있어 지금 싸놓고 있어. 이걸 어떻게 쓰게 할 것이냐를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 설득을 해봐. 그러니까 사실 근성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성의 문제다. 응? 내가 너랑 안 놀아, 그럼. 너랑 절교. 솔직히 제가 진짜 여유롭고 이 의식주에 대한 뭐 쫓기는 게 없고 이러면 저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보람차게 번 돈 사회에 환원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정감이 없고 뭔가 미래에 막연한 불안함 이게 우리 내면 속에 없어 봐서 그런지 이게 있으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나라면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이고 싶다. 그렇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지식을 우리한테 전달하잖아요. 네. 그죠? 사람을 잘 웃기는 사람은 또 얘기하다 보면 우리를 잘 웃기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건 뭘 가지고 있느냐? 나는 뭐 춤을 잘 춘다. 그럼 같이 놀러 가서 춤을 춤으로써 자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은 그렇죠. 사람. 그냥 나 돈 많아 자랑만 하냐?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에이. 버는 게 적기니까. 벌어서 이제 쓸 줄도 알아야죠.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쓴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된다니까? 그렇죠? 이건 개인 감성입니다. 쓰는 게 내가 돈을 벌어서 여기 어떻게 써야지? 그럼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돈 쓰는 그만큼 벌어서 그만큼 쓰는 사람이지. 뭔가 축적하고 싶은 욕구로 꽉 차 있는 게 부자인데, 그죠? 근데 물론 대기업은 개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전환해 보면 대기업은 사회의 공기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시스템이지 이게 개인의 욕구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물론 기업도 최대 효율로 최대 수익을 벌어야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있는 것이 맞지만 최대 수익을 위해서 쓰는 개념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게 기업이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다면 대기업이 자기가 충분히 벌어놓은 돈이 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혹은 그럴 수 있는 장치들을 그게 이제 사회하고 공 개념으로서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돈을 일단 물 쓰듯이 아무나한테 막 퍼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저는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세금은 어느 한 부분의 투자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지. 없어지는 돈이야.
세금을 내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안 내고 싶은 게 당연한 기업의 입장인 거지. 세금을 내는 만큼 그러면 세금이 기업 임금이라도 더 가? 차라리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돈을 더 주고 말지. 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지. 근데 제일 악수는 뭐냐면 내가 좀 그 악수라고 부르는 거야. 세금을 걷어버릴 테니까 쓸래 말래 이러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지. 그래도 복지국가는 어쨌든 세금이 많이 거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세금을 서민한테 뭐 지하경제 그 조그만 거 부분에서만 자꾸 쌀 개방 같은 농민들의 그런 부분에서만 자꾸 건들려고 하고 왜 기업에는 그렇게 손을 못 대는지. 그거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국가가 뭐 어떻게 압력으로 할 방법은 없고 우리 김 PD 같은 그런 그 대기업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저 같은 대기업이 많은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난 대기업 이런 사람한테 아예 돈이 흘러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흘러간 거야 이제.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책에 보면은 동네에 큰 부자가 생기면은 그 주변이 다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에 큰 부자가 나오는 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근데 바로 이런 현상인 거야, 이게. 근데 경주의 최부잣집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 모으지 말고, 뭐, 어디 이상 공무원을 해도 어디 이상 과거를 봐서 출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울 때는 땅을 사지 말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기업들은 그런 기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분들한테는 참 인격적으로 모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의 본질적인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업을 해서 돈을 왕창 벌어서 쌓아놓고 있다.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원래 좌파인데. 네. 오늘 완전 지금 보수거든요. 맞아요. 극보수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아니, 이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부실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부실한 경제관념. 네? 부실한 경제관념에 욕심만 있는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면, 아까 좀 오해라는 것도 이럴 수 있죠. 그 법인이 내는 법인세를 많이 깎아준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법인세를 인하해줌으로 인해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다른 쪽에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수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거든요. 오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좌파인 저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아. 이익을 많이 보면 많이 내야 돼. 일반적으로 이 개인 자영업자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법제도는 강화되어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게 규모가 25%냐 22%냐 21%냐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누가 지적하는 것 중에 이런 거지. 지금 쌓여있는 기업 잉여금들은 거의 다가 법인세율을 인하해준 만큼이 쌓여있다. 그 정도다. 그러니 법인세율을 인하해줌으로써 세수를 안 거친 걸 거기다 쌓아두고 있는 거라는 논점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왜 우리만 내는 거죠? 이건 좀 달라. 그러니 좀 이건 제가 이게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기업도 많이 내. 근데 그 사람들 거 조금만 깎아줘도 그렇게 쌓여. 제가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의 서큘레이션이 흐트러질 정도로 거의 쌓여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정말로 재투자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들을 벌써 시작했더라면 그 돈을 어딘가에 써서 뭔가 들어갔었더라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기업 입장으로 보면 경제 관념이 좀 부실해.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쌓아두면 더 좋은 장땡이고 위기에 대처하는 줄 아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그 서구 사회에 악착같이 돈 버는 기업들을 많이 보고 배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런 좋은 기업을 보고 배우질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그 동인도 회사 같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어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력, 군사력, 권력 이것들을 갖다가 회사에다 주고 그 회사가 인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자비하게 돈을 버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발렌베리 그룹은 어떤 회사냐면은 그 그룹의 자식들은 군대를
모두 다 자발적으로 가요. 거기는 뭐 우리처럼 강제로 이렇게 의무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공부하게끔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군대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재산 상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그 기업 가문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막 그 나라에 막 장관도 하고 막 그래요. 국민이 다 오케이. 왜? 저 정도 이렇게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기업을 한다면 국가를 경영해도 된다. 예, 국가 경영을 맡길 수도 있는 거야, 그 회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예요. 여기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여기를 벤치마킹하러 갔었어요. 네네네. 갔다 왔어요. 아유, 재밌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계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좀 일찍 가시지. 그래서 저는 좀 갔다 오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또 놓친 거예요. 이제 저기 저렇게 누워 계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어요.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돈 가지고 좋은 일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이 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라고 부총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또 기업의 총수들 모아놓고 지금 5대 경제단체장한테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좀 늘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자, 역대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대기업 총수들 청와대로 그렇죠. 불러서 투자 늘려주시고 고용 좀 늘려주십시오라고 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세금만 깎아줘. 그러면 뭘 특혜를 달라 이거 특혜를. 정말 우리나라 그 캥거루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캥거루족들 자식들 30살, 40살이 돼도 부모한테 용돈 다 쓰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기업들도 이제 국가 그러면서 간섭하면은 중소기업이나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알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국제적인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태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골목상권 쳐들어오고 이렇게 쉽게 돈 벌려고 그러고 국가 혜택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투자하고 연구개발 투자하고 학생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건희 회장이 유언을 딱 남겨야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유보금이 뭐 몇십 조다. 그럼 반뚝 잘라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로다가 전 세계에 내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 한 5조만 써라 그러면 한 100만 명이 나갈 거예요 아마. 나가서 정말 거기서 창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거기서 뭘 하든 간에 아주 돌아오지도 못하게 해버리면은 1억씩 쓸 테니까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좀 황당한가? 파격적인데요? 파격적이지만 매력이 있는데요? 매력적인데? 넌 그런 유언을 좀 이렇게 써놓고 저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부터 이렇게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박사님은 부자들의 기업 마인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말 실천해라. 딱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기업을 왜 키웁니까? 기업을 키우는 이유는 고용 창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업주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삼성 가에 있는 분들이 매일 돈을 원 없이 써도 못 쓰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사님께서는 국가보다는 기업이 먼저 지금 앞장서야 그렇죠. 이게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이런 겁니까? 기업이 돈 쓰는 건 다 세금이잖아요. 우리 월급 생활자들 월급 받기도 전에 세금 미리 다 떼지 않습니까? 그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기업이 이럴 때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정말 그 생돈 내기 싫으면은 좋은 인재, 산업 인재를 키우는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어느 순간 이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함부로 이 국가에서 관여를 못하고 너무 거물들이 되어서 옛날부터 그런 역사적으로 상공인과 정치인은 그렇죠. 따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치와 경제가 함께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PD님은 완전 반대 의견이잖아요. 나 오늘 완전 보수야. 나 완전 보수인데 좀 논점에 좀 그런 게 있죠, 저 지금. 근데 일단 여기서 저희가 일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긴 한데요. 이거 조금만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의 논점은 우리 경제의
지금 뭔가의 행위가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다. 경기 침체를 저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서로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보는 것도 다르고. 근데 다르긴 하지만 뭔가 이 경제는 항상 이렇게 뭔가 돌아가야 되고 돈이라는 건 항상 흘러야 되고 흐르는 거에 있어서 누가 먼저 시작하고 어느 부분에서 먼저 시작하느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는 개념은 저희가 이제 오늘 잡은 것 같아요. 경제의 부분은. 근데 요 이제 2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논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감정에 대한 이제 이거는 시스템이나 이성적인 건 얘기했어요. 2부에서는 우리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 감정이 섞여서 왜 방해가 되고 뭔가 이 욕심이 뭐 이렇게 돼서 이게 뭔가 좀 어그러지는지 그걸 하다 보면 우리의 정확한 모습과 진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처방을 내기 직전에 병명까지는 알지 않을까. 그렇죠. 경제는 결국은 심리거든요. 경제는 심리다. 심리는 개개인의 감정이다.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박사님 옆에 있으니까 점점 제가 똑똑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은 그 핀란드의 노키아가 망가져가지고 네. 뭐 망가졌더니 오히려 더 좋은 벤처 창업이 더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활력소가 됐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우리 대기업들 저기 노키아 꼴 나기 전에 빨리빨리 있는 돈 가지고 아주 합당하고 국민이 박수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벤처 창업이 일어나도록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강력하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많은 유보금들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요? 자, 박수. 하나, 둘, 셋. 2부에서 뵙겠습니다.